호수에서 오리 사냥을 즐기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이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구조대는 호수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끝내 이 남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혹시 어떤 무서운 범죄에 휘말리기라도 한 건 아닐까요? 오늘은 미국 플로리다주 세미널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남동쪽 끝에 있는 플로리다주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플로리다주 북쪽에 위치한 주도 텔러헤시는 미국 남부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현재까지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제리 마이클 윌리엄스, 1969년에 텔러헤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항상 우등생이었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합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아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했지만 월등한 성적을 유지하며 학생회장까지 맡았습니다. 제리는 졸업을 앞두고 부동산 회사 감정평가사로 취직합니다. 당시 회사 대표는 제리를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데니스 머렐. 제리는 대학교 때 데니스 머렐의 첫눈에 반합니다. 데니스 역시 제리에게 호감을 보였고 둘은 연인이 됩니다. 2004년 25살이 된 제리는 우수한 업무 성과로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이때 그의 연봉은 20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안정된 수입을 갖게 된 제리는 연인 데니스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텔러헤시 동쪽에 있는 고급 주택에서 터전을 잡고 둘만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제리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리사냥이었습니다. 제리는 휴가 때마다 호수에서 오리사냥을 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때로는 혼자서 오리사냥을 즐겼습니다. 1999년 제리와 데니스 사이에 딸이 태어납니다. 딸은 제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선물합니다. 제리는 가족들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남 부러울 것 없던 이들에게 불행이 닥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호수에서 오리 사냥을 하던 제리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간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000년 12월 16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2000년 12월 16일 토요일, 미국 플로리다주 텔러헤시.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두컴컴한 새벽입니다. 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세미널 호수에서 오리사냥을 할 셈이었죠. 세미널 호수는 미국 플로리다 접경을 따라 조지아주 남서쪽 코너에 있는 인공호수로 여름은 농어 낚시, 초겨울은 오리사냥으로 유명합니다. 호수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 뿐만 아니라 악어, 뱀, 물새 등이 서식합니다. 세미널 호수는 제리가 살고 있는 텔러헤시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있어 차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가야 했습니다. 제리는 사냥총을 챙겨 세미널 호수로 향했습니다. 낮 12시. 제리는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데니스는 남편이 오지 않자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6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제리가 출발하기 전 점심 먹기 전에 돌아와 함께 외식하기로 약속했지만 12시가 훨씬 지나도록 남편 제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데니스는 제리가 어디에서 오리 사냥을 하는지 몰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초조해진 데니스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제리의 절친인 브라이언 윈체스트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브라이언이라면 제리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받은 브라이언은 며칠 전 제리가 세미널 호수에 대해 이야기했었다며 세미널 호수로 갔을 거라고 말합니다. 데니스의 부탁으로 브라이언은 아버지 마커스와 차를 타고 제리를 찾으러 갑니다. 세미널 호수에 도착한 둘은 주변을 다니며 제리를 찾습니다. 얼마 뒤 호수 주변에 세워진 제리의 차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제리가 이곳에 오리 사냥을 하러 온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 보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제리는 차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이 된 데니스는 플로리다 어류야생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자신도 세미널 호수로 갑니다. 플로리다 어류야생보호위원회는 주의 어류와 야생동물을 관리, 규제하고 관련 법률을 시행하는 조직인데 호수에서 일어나는 인명구조도 겸하고 있어 데니스는 이곳에 수색을 요청합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는 헬기로 호수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제리의 차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배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제리의 사냥총과 소지품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제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배가 세워진 곳 주변에 여러 개의 말뚝이 박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구조대는 제리가 실수로 이 말뚝을 박아 물속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중심으로 호수 전체를 수색하지만 저녁까지 계속된 구조 활동에도 제리를 찾는 데 실패합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자 구조대는 안전을 위해 일단 수색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제리의 가족에게 말하죠. 아무래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3일에서 7일 이내에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최선을 다해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2월, 제리가 사라진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구조대는 거의 매일 호수 전역을 수색하며 제리를 찾았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세운 제리가 호수에 빠져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가설에 유족들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다른 쪽으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널 호수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 중 구조대가 찾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리가 유일했죠. 그는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경찰과 구조대는 새로운 가설을 하나 제시합니다. 세미널 호수는 대형 인공호수로 호수 밑에는 많은 물풀들이 자라고 있고 악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배에서 떨어진 제리는 물풀에 몸이 감겨 호수 위로 올라오지 못했고 호수 속을 돌아다니던 악어들의 먹이가 된 것이죠. 악어들이 먹고 남긴 잔류물들은 호수 속 물고기들이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제리의 와이프 데니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과 구조대가 새로 제시한 가설에 동의했습니다. 43일 동안 제리를 찾았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으므로 더 이상의 수색은 무의미하며 수색 작업을 종료한다는 당국의 의견에 데니스는 동의합니다. 이튿날 그녀는 제리의 추도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 6월, 제리가 사라진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세미널 호수에서 한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면 위에 이상한 물체가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방수바지였습니다. 제리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던 낚시꾼은 혹시 그 사건과 관련 있는 물건이 아닐까 하여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잠수부들을 투입해 방수바지가 발견된 곳 주변을 수색합니다. 이틀 뒤 사냥 재킷과 손전등을 발견합니다. 재킷 주머니에는 제리의 이름이 적힌 사냥 허가증이 있었습니다. 제리의 물건들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단서를 발견한 잠수부는 재킷과 손전등이 있었던 곳 주변에서 악어의 분뇨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으로 제리가 악어에게 당했을 것이라는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2001년 6월 29일, 법원은 제리의 사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제리가 사망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리의 어머니 셰릴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모두 포기했지만 그녀는 아들 제리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합니다. 셰릴은 설사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의 사체를 꼭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자 경찰 수사도 종료됩니다. 제리의 어머니는 여전히 제리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지역 신문에 제리를 찾는 광고를 냅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사건의 새로운 국면이 드러납니다. 2004년, 제리가 사라진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셰릴은 계속해서 당국에 편지를 보내 아들의 실종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고, 플로리다주 법집행부는 사건에 의문점이 있다며 재수사를 지시합니다. 이들은 4년 전 사건 자료를 검토하다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당시 제리의 배에는 연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리가 악어에게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배의 연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가 사고로 물에 빠진 거라면 엔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았을 겁니다.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말이죠. 그렇지만 연료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리가 사라진 날은 12월 16일로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보통 악어는 추운 겨울에는 호수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건 당일 낮은 영상 14도, 저녁은 영하 7도, 호수는 영상 14도였습니다. 악어 전문가는 이런 기온에 악어가 적극적으로 먹이를 구하기 위해 호수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제리의 사냥 재킷과 손전등이 발견된 곳 주변에 악어 분뇨가 있었다는 자료를 확인하고 그곳의 수지를 검사했는데 유해가 분해됐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수사팀은 이 점을 가장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제리의 사냥 재킷은 발견 당시 어떤 손상도 없이 멀쩡했습니다. 만약 악어에 습격당했다면 필히 그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그의 재킷은 너무 멀쩡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손전등 역시 파손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작동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자 수사팀은 제리가 악어에게 당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단서들을 발견했지만 수사는 생각처럼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할 때 사람들은 을에 제리가 사고를 당했을 것으로 생각해 범죄 가능성을 포함한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현장을 전혀 보존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증거 수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법원이 제리의 사망 증명서를 발급한 뒤 현장에 있던 모든 물건을 유족에게 돌려주어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수사는 또다시 종료됩니다. 그러나 제리의 어머니 셰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들고 거리로 나가 아들이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며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2008년, 제리가 사라진 지 8년이 지났습니다. 플로리다주 금융감독청 보험사기 방지센터는 제리 사건을 재검토하던 중 수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법원이 제리의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제리의 아내 데니스가 남편의 사망 증명서를 빨리 발급해달라고 법원에 청원한 적이 있으며 데니스가 175만 달러, 한화 약 21억 원 상당의 제리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건이 발생하고 3년 후인 2003년, 데니스는 제리의 절친 브라이언과 재혼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브라이언의 직업이 보험 설계사라는 것입니다. 제리가 사라지기 전 그의 담당 보험 설계사는 브라이언이었죠. 데니스와 브라이언은 결혼 후 제리가 산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친구의 보험을 담당했던 보험 설계사와 그 친구의 아내가 결혼했다. 뭔가 냄새가 납니다. 심증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물증이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까지 제리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경찰 역시 데니스와 브라이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묻히는 듯 했습니다. 2016년 8월 5일 금요일. 제리가 사라진 지 벌써 16년이 흘렀습니다. 데니스와 브라이언은 1년 전 이혼했습니다. 데니스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녀가 차에 타자 갑자기 한 남자가 그녀의 차 뒷좌석에 탑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1년 전 이혼한 전 남편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데니스를 흉기로 위협하며 소리칩니다. 난 이혼하기 싫어! 당신과 다시 결혼할 거야! 이혼 후 데니스는 브라이언의 연락을 차단했고 줄곧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이에 화가 난 브라이언은 데니스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데니스는 재결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브라이언을 진정시켰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브라이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바로 브라이언을 체포합니다. 1년 후 2017년 12월 브라이언이 데니스 차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CCTV에는 데니스를 위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브라이언에게 20년을 선고합니다. 선고 다음날 브라이언은 제리 실종 사건에 대해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며 검찰이 자신을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은 브라이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데니스 차에 무단 침입해 그녀를 협박한 사건으로 20년 구형받은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브라이언이 말합니다. 나는 그저 데니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내가 제리를 살해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사건 발생 전인 1997년 브라이언과 데니스는 한 파티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은밀한 관계를 이어가죠. 둘은 아슬아슬한 관계를 지속해갔고 들통이 날까 두려워진 브라이언은 데니스에게 제리와의 이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종교적인 문제로 제리의 집에서 절대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며 브라이언의 이혼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게다가 딸까지 있으니 이혼은 말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생각을 바꿔 제리를 없애기로 합니다. 사건 당일 2000년 12월 오리 사냥을 가기 위해 제리가 집을 나섭니다. 데니스는 바로 브라이언에게 연락하죠. 여기서 경찰의 첫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경찰은 당연히 제리가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수사합니다. 그래서 데니스나 브라이언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의 공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데니스의 연락을 받은 브라이언은 세미널 호수로 갑니다. 브라이언은 배에 막 오르려는 제리를 발견하고 우연히 만난 듯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오리 사냥을 가자고 말하죠. 두 사람은 배를 몰고 호수로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배가 호수의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제리는 배에서 일어나 오리가 있는 곳을 살핍니다. 줄곧 기회를 엿보고 있던 브라이언은 제리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의 등을 힘껏 밉니다. 중심을 잃은 제리는 호수 속으로 빠졌습니다. 제리는 브라이언에게 도와달라며 소리쳤지만 제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브라이언은 이를 외면합니다. 제리는 방수 바지를 벗고 호수 옆 말뚝이 박혀있는 곳까지 수영해 말뚝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배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브라이언은 크게 당황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제리의 방수 바지 속으로 물이 들어가 점점 가라앉아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리가 살아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다급해진 브라이언은 사냥총을 쥐고 말뚝을 잡고 있는 제리를 향해 브라이언은 제리를 세미널 호수에서 100km 떨어진 카 호수로 가져가 묻어버립니다. 일을 마친 브라이언은 데니스에게 세미널 호수로 가서
제리를 찾는 척 연기하라고 말합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어느 깊은 밤, 완전 범죄를 꿈꾸며 브라이언은 제리의 사냥 재킷과 손전등을 호수에 버립니다. 사람들이 제리가 세미널 호수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경찰은 브라이언의 진술대로 카 호수 진흙 속에 묻혀있는 제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당시 그가 입었던 옷들과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경찰은 1급 살인 혐의로 데니스를 체포합니다. 2019년 2월,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데니스에게 사건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질문과는 다른 대답을 하며 그들의 질문을 피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찰은 반성도, 후회도 하지 않는 데니스의 뻔뻔한 모습에 더 분노합니다. 그러나 브라이언은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제가 제리를 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지시한 건 데니스예요. 우리는 결혼 후 데니스가 받은 거액의 보험금을 함께 사용했어요. 배심 원단은 데니스에게 적용된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데니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데니스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바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말합니다. 그녀가 이 일에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2020년 11월, 다시 열린 재판에서 데니스의 형량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법원은 데니스가 사건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을 주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며 살인 공모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에서 30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제리의 어머니 셰릴은 방청석에 앉아 이 모든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17년 동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제리의 어머니 셰릴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데니스와 브라이언이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 다행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진실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법이죠. 셰릴이 손녀와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미국 뉴욕 어느 주택의 지하실.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지하실 구석에 드럼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 드럼통 속의 진실이 30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밝혀집니다.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 동북부 뉴욕주의 남동쪽 해안에 있는 섬 롱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롱아일랜드의 면적은 3,629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 면적의 약 2배 크기입니다. 서쪽은 뉴욕 맨해튼에 접하며 그 동쪽으로 좁고 길게 뻗어 있어 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살고 있는 코헨. 그는 이곳에서 9년 동안 살았습니다. 1999년 그는 다른 도시로 이사가기 위해 집 구석구석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하실에서 드럼통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모두 함께 1999년 9월 2일로 가보겠습니다. 1999년 9월 2일 목요일,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살고 있는 코헨은 이른 아침부터 이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가족들끼리 짐을 전부 싸기에는 힘들 것 같아 이삿짐 센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트럭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답게 큰 물건과 작은 물건들을 나누어 능숙하게 차로 옮겼고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러던 중 이삿짐 센터 직원 한 명이 지하실 좁은 공간에 세워져 있는 낡고 녹슨 드럼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주 오랫동안 지하실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드럼통을 옮기기 위해 들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덜거리며 동료 2명을 불러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어렵게 드럼통을 집마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코엔에게 드럼통을 보여주며 얘기합니다. 이 드럼통은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겁죠? 너무 무거워서 차에 실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알아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코엔은 여간 난감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낡고 녹슨 드럼통은 코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9년 전 이사 오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드럼통은 그때도 집 지하실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코엔은 이 흉물스러운 드럼통을 치우기 위해 움직여 봤지만 너무 무거워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까지 나 덜컥 겁이 난 그는 지하실에 드럼통을 둔 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사고 이사를 가는 지금까지 9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지하실에 그냥 방치해뒀던 거죠. 코엔은 갑자기 이 드럼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드럼통 안을 확인하기 위해 창고에 있는 쇠지뢰를 가져와 드럼통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사방으로 악취가 퍼졌지만 코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드럼통 뚜껑이 열리고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액체 속에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체가 있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든 그는 다시 액체 속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한 짝과 그 옆에서 사람의 손으로 추정되는 형체를 발견합니다. 깜짝 놀란 코엔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드럼통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바로 현장을 봉쇄하고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드럼통을 통째로 분석실로 가져갔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경찰은 드럼통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드럼통은 약 208리터짜리로 무게만 160kg에 달했습니다. 그 안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들어있었는데 여성은 유행이 한참 지난 옛날 사람들이나 입었을 것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드럼통 속은 다량의 검고 흰 플라스틱 알갱이와 녹색 액체로 가득했는데 녹색 액체는 분석 결과 염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드럼통 겉면에 인쇄된 일련 번호와 기타 정보들을 통해 해당 드럼통은 1965년에 생산됐으며 뉴저지에 있는 공장에서 염료를 담는 데 사용됐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드럼통 속 녹색 염료는 1971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럼통 안에서 핸드백 하나를 발견하는데 가방 안에는 화장품 파우치, 빗, 뷰러,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있는 수첩과 반지 한 쌍이 있었습니다. 반지 한 쌍 중 한 개에는 MHR이라는 영문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이 몇 가지 물건 중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있는 수첩이 수사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만약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만 할 수 있다면 피해자 신원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료 속에 적어도 수년간 담겨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첩을 복원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럼통 속 여성은 부검 결과 마른 체형에 약 150cm 정도의 키를 가진 젊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는 임산부로 뱃속에는 9개월 된 태아가 있었습니다. 사인은 둔기나 흉기로 인한 타살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유역을 중심으로 실종자 명단 중에서 그녀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을 찾았지만 극히 적은 단서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특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드럼통을 제일 먼저 발견한 집주인 코엔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가 드럼통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합니다. 최초 발견자이자 집주인 코엔은 전 9년 전, 그러니까 1990년에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드럼통은 그때부터 지하실에 있었어요. 치우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무리였어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죠. 뚜껑을 열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겁이 나서 그냥 포기했죠. 그래서 지하실에 그냥 둔 채 지금껏 살았어요.
계속된 신문에도 코엔은 일관되게 진술했고 다른 특이 사항이나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합니다. 드럼통이 보관돼 있던 집에 살았던 사람은 총 4명입니다. 이 집에 처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살았을 때부터 드럼통은 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워드 엘킨스, 이 집의 첫 번째 소유주입니다. 그는 현재 플로리다에 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입니다. 이웃 대부분은 그가 30년 전 비교적 규모가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운영했었다며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제조 공장. 경찰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드럼통 안에 있었던 많은 양의 플라스틱 알갱이를 떠올리며 하워드 엘킨스에 대해 조사합니다. 1960년대 하워드 엘킨스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의 사장으로 이 공장은 주로 조화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드럼통 1년 번호를 조회해 해당 회사에서 녹색 염료가 담긴 문제의 드럼통을 구매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즉시 하워드 엘킨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서로 익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신문을 보고 전화했어요. 드럼통 산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플라스틱 제조 공장 사장이었어요. 사실 그 사람은 공장 여직원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요. 경찰은 하워드 엘킨스가 범인이라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1999년 9월 9일 경찰은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엘킨스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70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 된 하워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자 하워드는 줄곧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경찰 수사에도 그리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하워드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전 회사에서 이 드럼통을 구매한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녹색 염료는요? 우리 회사에서 쓰는 염료가 아니에요. 경찰은 구매 내역서와 기타 증거들을 제시하며 하워드의 진술을 반박하고 진실을 말하라고 추궁했지만 하워드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은 있나요? 네. 그렇지만 이미 30년 전 일이라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이름도 그 여자 생긴 것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경찰은 마지막으로 하워드에게 DNA 샘플 채취를 요구했지만 하워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 영장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며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팀이 드럼통 안에서 발견했던 수첩의 일부 내용을 복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수첩에는 하워드 엘킨스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첩에 있는 모두에게 연락을 취해보지만 대부분 이사를 갔거나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이사도 가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시 안드레이드. 전화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캐시는 피해자가 1969년 갑자기 사라져버린 자신의 친구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제가 그녀를 알 것 같아요. 그녀는 레이나 안젤리카 마로킨이고 엘살바도르에서 왔어요. 30년 전 그녀의 영어 선생님이었지요. 우리는 나이가 비슷해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1966년 25세의 레이나는 고향 엘살바도르를 떠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집을 구하고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학원에서 캐시를 만나죠. 뉴욕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레이나는 플라스틱 조화 공장에 취업합니다. 그녀는 뉴욕 생활에 만족했고 미국 영주권을 꿈꾸며 열심히 생활합니다. 하루는 캐시에게 레이나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나 임신했어. 캐시는 행복한 목소리로 곧 결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이가 셋 있는 유부남이라고 했습니다. 캐시는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우선 레이나의 임신을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레이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레이나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남자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너무 열받잖아. 그래서 그 남자 와이프한테 바로 전화했지. 나랑 그 남자랑 관계, 그리고 내가 지금 임신했다는 것까지 다 얘기해버렸어. 근데 그 남자가 그걸 알고 엄청 화를 내면서 날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무서워 죽겠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레이나는 그 남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며 캐시에게 두려움을 호소했고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걱정이 된 캐시는 바로 레이나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레이나의 집 앞에 도착하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캐시는 집 안으로 들어가 레이나를 찾았지만 그녀는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캐시는 레이나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녀의 집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레이나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캐시는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어 인근 경찰서로 가 레이나의 신변이 걱정된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뭐 혼자 쇼핑이라도 간 건 아닐까요? 라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캐시 혼자만의 추측일 뿐 명확한 근거는 없었기 때문에 캐시는 경찰에게 레이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레이나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자신이 주저리 이야기해버린다면 레이나가 숨기고 싶은 사실을 자신이 남에게 말해버린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캐시는 하는 수 없이 경찰서를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레이나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후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캐시는 지난 일을 후회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하워드가 레이나를 공장으로 유인해 그녀를 살해하고 그녀를 자신의 집 지하실로 옮긴 뒤 바다에 버리기 위해 드럼통에 넣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드럼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혼자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드럼통을 그냥 지하실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비밀을 발견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영원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네 번째 집주인 코엔이 이 드럼통을 열기 전까지는 말이죠. 경찰은 하워드 엘킨스를 범인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DNA 유전자 감식을 통해 레이나 뱃속의 태아 DNA와 일치할 경우 바로 하워드를 고의살인죄로 기소할 계획이었습니다. 1999년 9월 10일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워드의 부인이 남편 하워드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집 인근을 수색하던 중 이웃집 차고에서 숨져있는 하워드를 발견합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워드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레이나 뱃속의 태아와 유전자 대조를 했고 그 결과 99.93% 하워드가 아이의 아버지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30년간 컴컴한 지하실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범행에 대한 자백은 없었지만 하워드가 범인임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기자 오스칼은 레이나의 고향 엘살바도르로 건너가 레이나의 가족들에게 그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95세였던 레이나의 어머니는 딸의 소식을 듣고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어둡고 좁은 곳에 갇혀 진실의 손길을 기다렸을 레이나와 아기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내일 돌아오겠다는 메모 한 장을 남긴 채 집을 나서는 여성. 그리고 그녀는 잔혹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는 데 실패합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마침내 드러나는 진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 내륙에 위치한 미호무라. 인구 약 7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촌으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하라다 미사토. 당시 나이 21세,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성격도 좋아 교우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에 있는 이바라키 대학 농학부에 입학합니다. 미사토는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면서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2학년 때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학생회 총무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 안에 있는 철인 3종 경기 동호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등 알찬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사토는 이 철인 3종 경기 동호회에서 회원이면서 같은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남성 A씨를 알게 되는데 둘은 서로 호감을 느끼고 곧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연인이 된 두 사람은 기숙사를 나와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렌트해 함께 살게 됩니다. 얼마 후 밤이 깊은 어느 날, 미사토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혼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2004년 1월 30일로 가보겠습니다. 2004년 1월 30일 금요일, 일본 이바라키현 미호무라. 미사토는 수업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요즘은 경기 준비를 해야 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동호회실에 도착한 그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일합니다. 밤 9시. 일을 끝낸 미사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남자친구는 미사토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미사토는 소파에 누워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고 남자친구는 방에 들어가 먼저 잠을 청합니다. 밤 12시. 미사토는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합니다. 나가기 전 남자친구에게 밖에 다녀온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깊이 잠든 뒤였습니다. 미사토는 남자친구가 일어나서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걱정할까봐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겠다는 메모 한 장을 남깁니다. 미사토는 검은색 바지와 패딩을 입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다음날 아침, 미사토의 남자친구가 잠에서 깹니다. 그런데 미사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서 미사토의 지갑과 휴대폰, 항상 끼고 다니는 렌즈를 발견합니다. 미사토의 시력은 양쪽 모두 0.1로 좋지 않아 안경이나 렌즈를 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합니다. 남자친구 A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메모 한 장을 발견하는데 친구 좀 만나고 올게. 내일 아침에 돌아올 거니까 걱정 마. 메모를 확인한 남자친구는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녀의 말처럼 곧 돌아올 거라 믿으며 그녀를 기다립니다. 아침 9시. 53세 K씨는 집 주변 하천, 주변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걸으니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그는 인근 수로에서 물 위에 떠있는 이상한 물체를 하나 발견합니다. 얼핏 보니 마네킹 같아 보이는데 마네킹이라고 하기에는 붉은 액체가 옆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마네킹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K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으며 휴대폰이나 신분증 등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몸에서 외상 흔적이 여러 개 발견되는데 피해자가 발견된 곳 주변에서 혈흔이 묻은 검은색 바지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탐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색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의 잠수부를 투입해 하천 바닷가 뚝을 샅샅이 살펴보지만 별다른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여성은 주변 300m 반경에 집 한 채 없을 정도로 인적이 매우 드문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오솔길 하나 있을 뿐 캄캄한 밤에 가로등 하나 없는 이 길로 다닐 차량은 없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지만 목격자를 찾는 데 실패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색 바지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수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경찰은 현장의 다툼이나 저항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범인은 다른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이곳으로 옮겨 유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얼마 후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피해자는 이바라키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하라다 미사토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미사토의 집으로 가 집에 있는 남자친구 A씨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지갑, 휴대폰, 렌즈,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쓴 메모 한 장을 발견합니다. 메모에 적힌 내용으로 보아 미사토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변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늦은 시간, 그녀는 과연 누구를 만나러 간 것일까요?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조차 그녀가 누구를 만나러 갔던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저녁 미사토가 만나기로 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날 밤 9시쯤 미사토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같이 저녁을 먹고 저는 맥주를 좀 마셨어요. 그런데 술 기운 때문인지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쉰다고 침대에 누웠는데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밤 12시쯤 미사토가 옷 갈아입는 소리에 잠깐 깼었는데 바로 다시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미사토가 없더라고요. 책상에 메모를 남겨두고 나갔길래 금방 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와서 미사토를 찾으러 막 나가려고 했는데 마침 경찰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아, 그리고 아파트에 세워둔 미사토의 자전거가 보이지 않아요. 아마 자전거를 타고 나간 것 같아요. 사실 경찰은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진술이 끝나고 경찰은 루미놀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집 어디에서도 혈흔 흔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루미놀 테스트란 범죄 수사에서 혈흔을 찾는 법의학적인 검사법으로 혈액과 반응하여 청백색의 화학 발광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혈흔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은 남자친구를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여러 개의 사항은 외에도 미사토의 체내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몇 명의 남성의 체액이 발견되는데 남자친구의 DNA는 발견되지 않아 그는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법의학자는 미사토의 위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소화 정도를 볼 때 음식물을 섭취한 뒤 4시간쯤 지나서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9시쯤 저녁을 먹었다는 남자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미사토는 다음날 새벽 1시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미사토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도중 혹은 친구를 만난 후에 범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이 정체불명의 친구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신원 파악에 나섭니다. 경찰은 먼저 미사토의 휴대폰을 조사하지만 그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사토의 가족, 친구, 주변 인물 등 180명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하지만 그날 저녁 미사토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저녁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미사토와 같은 과 친구였는데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의심하고 그에 대해 조사하지만 그는 그날 밤 친구 몇 명과 함께 마작을 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환해 3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사라진 미사토의 자전거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4일 뒤 미사토의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를 한 대 발견하는데 확인 결과 미사토의 자전거였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곳이 미사토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약 6km 떨어진 이곳이 미사토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사토의 자전거가 발견된 곳입니다. 미사토의 집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처음 경찰은 자전거가 발견된 이곳이 범행 장소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와 자전거가 발견된 곳 주변을 대상으로 루미놀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경찰의 생각과는 달리 범행 장소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겨우 실마리를 찾나 했지만 의미 있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경찰의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한 목격자가 한 명 나타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월 31일 아침 8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색 차가 나타나더니 미사토의 자전거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해당 차량이 흰색이라는 점 말고는
자동차 번호 등 다른 것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3월, 미사토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2,5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지만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다시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여전히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미사토의 부모는 200만엔, 우리 돈 약 2천만원 상당의 현상금을 거였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그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수시로 거리로 나가 전단을 나눠주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해결할 만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됩니다. 2014년, 경찰은 해당 사건에 걸었던 현상금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2017년, 최근 몇 년 동안 미사토 사건과 관련해 약 360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됩니다. 담당 경찰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조사하지만 대부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보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이바라키 현은 농업이 번창해 농가마다 대부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매우 선호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이 점에 착안해 범인이 외국인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주변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DNA를 수집합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일어나고 13년이 지난 2017년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담당 경찰은 기우현의 필리핀 남성이 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경찰을 본 남성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횡설수설 수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느낀 경찰은 그의 DNA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필리핀 남성의 DNA와 13년 전 미사토의 체내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DNA 중 하나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의 이름은 람파노 주에리코 모리, 나이 35세, 필리핀 사람으로 현재 기우현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미 가정을 이뤄 3명의 아이와 함께 처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났던 2004년, 모리는 기우현이 아닌 이바라키현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모리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난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리의 진술을 바탕으로 2004년 그날의 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04년, 22살의 모리는 고향 필리핀을 떠나 친구 소개로 일본 이바라키현에 일을 구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1월 30일, 일을 마친 모리는 2명의 동료와 함께 회식합니다. 한 명은 18살, 또 다른 한 명은 19살로 모두 나이대가 비슷해 금방 친해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세 사람은 흰색 차를 타고 어두운 시골길을 달립니다. 그러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한 명 발견합니다. 그녀가 바로 하라다 미사토였습니다. 술을 마신 세 사람은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미사토를 쫓아가 강제로 차 안으로 밀어넣은 뒤 몹쓸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미사토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들은 차를 몰고 하천으로 가 그곳에 그녀를 유기합니다. 2018년 7월 25일, 법정에선 모리는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며 동료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니 감형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일본 법원은 모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모리는 형량이 과중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만 2심 역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모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아직 다른 2명의 공범은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들의 범행이 탄로날까 두려웠던 세 사람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2014년 3월 일본을 떠나 필리핀으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모리는 이미 일본의 높은 임금에 익숙해진 터라 필리핀의 낮은 임금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바라키현을 피해 기우현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바라키현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남은 공범 2명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필리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과 필리핀 양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필리핀으로 도주한 2명의 범죄자를
일본으로 데려와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일본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일본인들은 2명의 공범들을 질타하며 알면서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에 슬퍼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들을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립니다. 2018년 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에 있던 2명의 공범 중 1명이 자신의 죄를 후회한다며 일본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2019년 1월 마침내 자수한 범인이 일본 경찰에 인도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가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은 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범 중 1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디 그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가시밭길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당 사건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건 당일 밤 미사토는 대체 누구를 만나러 나간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호텔로 들어오는 한 여인. 그리고 갑자기 닥친 비극. 그녀와 함께 8607호실로 향한 여인의 정체는. 그리고 8607호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2012년) 어느 날 밤 중국 강소성 남창시에 있는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던 딸이 점심에 외출해 밤이 늦어도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였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딸 걱정으로 노심초사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현행법상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실종 접수조차 할 수 없었지만 경찰은 이 가족의 신고 전화에서 의심스러운 점 몇 가지를 발견해 접수를 받아주었습니다. 이름 이춤에 옷가게 사장으로 혼자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통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갔는데 사건 당일에는 집에도 오지 않았고 가게에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옷가게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유리창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게 안 불도 다 켜져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 이춤애가 오랫동안 외출할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불도 다 끄고 문도 다 잠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녀는 잠깐만 외출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가고 10시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경찰은 이 씨의 옷가게로 출동했습니다. 가게 안의 옷들은 모두 가지런히 정돈된 상태였고 다툰 흔적이나 특별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현금이나 금품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요. 대체 이 씨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만약 그녀가 납치되었다면 그녀의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시간이 지나도록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경찰은 먼저 이 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옷가게 주변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확인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건 당일 11시 39분 그녀의 옷가게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호텔 안으로 이 씨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로비 구석에 있는 어떤 젊은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이 여성은 깔끔한 차림에 구두를 신었으며 큰 키에 머리가 길었습니다. 둘은 자리에 앉아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는 함께 호텔 6층 8607호실로 들어갔습니다. 15분 뒤 젊은 여성이 8607호실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그 뒤로도 여러 번 8607호실을 드나듭니다. 그렇지만 저녁 8시 체크아웃을 할 때까지 이 씨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이동을 한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수상하다고 느낀 경찰은 바로 호텔로 가 8607호실을 조사했습니다. 호텔방은 이미 청소가 끝난 상태였지만 경찰은 혈흔으로 추정되는
얼룩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혈흔의 검사 결과 이추매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실종된 이추매가 사실은 살해된 것은 아닌지 밝히기 위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추매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춘 호텔은 이 씨의 옷가게에서 1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씨가 가게 문도 잠그지 않고 불도 켜둔 채 외출한 거라 추측했습니다. 8607호실은 15평 정도의 그다지 크지 않은 방으로 문을 열면 방의 내부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화장실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화장실에서 두 개의 혈흔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범인은 범행 후 현장을 물로 씻어 그 증거를 없애려 한 듯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추매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호텔방의 입구는 하나뿐이고 출구 위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이 호텔방을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추매는 8607호실에 분명히 들어갔지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경찰의 추론대로라면 아무리 현장을 물로 씻어냈다고 해도 분명 다른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화장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를 하나 찾아내죠. 혈흔 외에도 화장실 배수구에서 연노란 피부 조직을 찾은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 씨가 자취를 감추기 전 이 씨를 8607호실로 데려간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통해 사건 당일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호텔 로비에 젊은 여성이 한 명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이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입니다. 1분 후 이추매가 호텔 입구로 들어오더니 바로 이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서류 한 장을 꺼낸 뒤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약 5분 뒤 이추매는 이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8607호실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기까지 딱히 이상한 점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상을 몇 번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영상을 자세히 보면 8607호실 앞에 도착한 여성이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방 안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여성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에 들어간 지 15분 후 이추매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던 여성이 가방을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16분 뒤 다시 방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그녀의 손에는 비닐봉지와 검은색 캐리어가 들려 있습니다. 1시간 뒤인 13시 43분 젊은 여성이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0분 뒤 검은색 물건을 들고 방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저건 전기톱인가요? 2시간 뒤 다시 이 여성은 방을 나오고 호텔을 나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백팩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호텔 방문을 드나드는 여성. 그리고 그 후 8607호실의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무렵 젊은 여성은 어느 덩치 큰 남성과 함께 방을 나옵니다. 그들은 가방을 메고 캐리어를 끌고 있습니다. 가방끈이 팽팽하게 당겨진 것으로 보아 아마도 가방 안에는 무거운 물건이 들어있나 봅니다. 이 낯선 남성이 영상 초반 8607호실의 문을 열어준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찰은 화면에 보이는 이 남녀 2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씨 가족들에게 영상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호텔 프런트 직원이 기억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남자는 170cm 정도의 키에 운동선수처럼 체격이 매우 건장했고 여자는 20살도 채 되지 않아 보였으며 귀엽고 예쁘장했다고 합니다. 남자의 인상은 다소 무서웠던 반면 여자는 호감형이었다고 했습니다. 호텔 체크인 시 적었던 개인정보에 의하면 남자의 이름은 이소사, 나이 18세,
별다른 직업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경찰은 사건을 해결할 열쇠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이 소사의 모습과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영상 속 남성은 건장한 체격인데 이 소사는 마르고 아주 허약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 소사의 집을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이웃들조차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춤의 최근 통화 내역을 조사했는데 실종 이틀 전부터 어떤 한 번호와 꾸준히 연락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번호의 주인을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번호는 개인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선불폰이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보아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범죄라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체크인 정보와 휴대폰 번호에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한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환해 먼저 범행 동기를 추적했습니다. 이춤에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딸과 함께 남창시로 이사 왔습니다. 10여 년간 옷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모아 경제적으로는 꽤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럼 돈을 노린 범죄였을까요? 경찰 역시 이춤의 돈을 노린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춤의 어머니는 내 딸은 항상 카드를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은행에는 약 4천만 원 가량의 돈이 있었는데 실종되던 날 400만 원을 찾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경찰은 아마도 범인이 이춤의 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것은 아닌지 곧장 ATM기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실종 당일 카메라가 망가져 현금을 인출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미궁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사건 발생 14시간 뒤 경찰은 다시 8607호실을 조사합니다. 그러다 방구석에서 새로운 혈흔을 하나 발견하는데 DNA를 확인해 보니 이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의 것일까요? 경찰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하나하나 대조해 드디어 혈흔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리, 34세, 무직으로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 없이 물건이나 돈을 훔쳐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는 영상 속 남성과 체격이 아주 비슷했고 사건 발생 일주일 전 8607호실에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알리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알리는 일주일 전에 호텔에 묵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자신은 살인을 하지 않았고 벽에 묻은 혈흔 또한 과일을 깎다가 실수로 손가락에 베어 묻은 흔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춤애가 실종되던 날 그는 친구와 오후 내내 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는 알리를 경찰은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또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경찰은 이춤의 주변 인물들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춤애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남창시로 이사와 수년간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며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녀는 개성이 강하고 유능한 여성이었습니다. 옷가게를 운영해 꽤 많은 돈도 벌었죠. 하지만 사람들과 왕래가 적었고 생활 패턴이 단순해 그녀와 알고 지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대경, 회사 CEO로 굉장히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대경은 이춤애보다 15살 연상이었으며 이춤애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춤애가 운영하는 옷가게도 정대경이 차려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래 함께 살았지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정대경이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고 18살 된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정대경의 부인. 정대경의 부인이 이춤애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분노해 원한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정대경의 부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 때문에 표면적인 결혼 생활만 유지하고 있었던 쇼윈도 부부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춤애에게 딱히 특별히 원한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당일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어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대경. 정대경과 이추매가 장기간 결혼 또는 돈 등 여러 문제로 대립해 두 사람의 감정이 악화되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이추매는 사건 당일 가게를 나서기 전 정대경과 통화했고 사건 발생 후 정대경이 여러 차례 같은 계좌로 90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씨 주변 친인척과 지인들을 조사한 결과 정대경과 그의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가 소원했고 다만 그들의 아들이 두 사람의 이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겉으로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대경은 이추매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의 딸 또한 자신의 아이처럼 아꼈습니다. 사건 당일 이추매와 통화를 했던 것은 저녁 약속을 하기 위해서였고 큰 액수를 여러 번 송금한 것은 비즈니스상 거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 속 남성과 체격도 나이도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정대경 역시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영상 속 두 사람을 공개 수배했지만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영원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건 당일 범인은 호텔 체크인 시 이소사라는 의문의 남성의 신분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줄곧 그를 수소문했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더 이상 사건이 진척이 없자 이춤의 가족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사설 탐정이 이소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소사는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며 단지 자신의 신분증을 황시성을 가진 여학생에게 빌려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영상을 보여줬고 영상 속 젊은 여성은 이소사의 신분증을 빌려간 그 여학생이 맞았습니다. 이름 황문문. 그녀는 놀랍게도 16살밖에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어린 나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내내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차분한 얼굴로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다니 정말 무섭네요. 경찰은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집중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상 속 남자의 정체를 밝혀냅니다. 남자의 이름은 공레이, 나이 26세, 강서인으로 남창시에서 살았습니다. 2012년 4월 9일 어느 외곽의 한 호텔에서 사건 발생 약 48시간 만에 용의자 2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경찰의 신문 끝에 둘은 자신들의 범죄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이 둘은 8600kg실로 이추매를 유인해 그녀의 목숨을 빼앗은 뒤 잘랐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 자른 이추매를 검색 캐리어에 담아 도시에서 멀지 않은 호수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사건이 모두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용의자들이 자백한 대로 호수로 가 이추매를 찾기만 하면 이 사건은 완전히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추매를 찾기 위해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호수를 수색한 경찰은 드디어 이추매로 보이는 신체의 일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과수의 DNA 검사를 의뢰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수에서 발견한 신체의 일부는 이추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패 정도가 심해 사건 발생 시간과 맞지 않았고 캐리어 역시 영상에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자에 의하면 발견된 신체의 일부가 이추매의 것은 아니지만 잘린 부위나 범행 수법, 사용 도구로 보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추매 말고 피해자가 또 있다는 건가요? 경찰은 수사 강도를 높여 두 사람을 압박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신문 끝에 결국 황문문은 그들의 또 다른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그들의 이춤의 것이라고 자백했던 호수의 신체는 황문문의 고등학교 친구로 공레이에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황문문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해 고등학교 진학 후 자주 집을 나갔는데 그때 공레이를 알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자란 황문문은 늘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공레이를 좋아하게 되죠. 2011년 11월 사건이 일어나기 반년 전
황문문과 그녀의 친구 문정은 공레이가 묵고 있는 호텔방에서 그들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얘기하던 중 갑자기 문정과 공레이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합니다. 짜증이 난 황문문은 불편한 분위기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며 무언가 쓰러지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황급히 방으로 돌아온 황문문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친구 문정이 쓰러져 있었는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황문문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 공레이에게 묻자 공레이는 제가 날 무시했어. 그리고 평소에 행실도 좋지 않잖아. 담배도 피우고 술도 너무 많이 마셔. 언젠가는 너까지 물들이고 말 거라고. 이런 여자는 살아있는 자체가 악이야, 악! 차라리 지금 내 손으로 처리하는 게 나아. 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당시 황문문은 15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공레이는 계속 황문문을 세뇌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공레이의 말을 믿었고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문정을 발견한 경찰은 바로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정의 가족들은 문정이 실종된 지 5개월이 지난 뒤였는데도 문정이 실종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집을 나가고 연락을 하지 않는 문정이었기 때문에 걱정은커녕 오히려 문정이 외지에서 일하며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아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미성년자인 딸이 5개월 넘게 연락이 없었는데 전혀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다니 정상은 아니네요. 경찰은 다시 호수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 속에서 보았던 검은색 캐리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조각으로 잘려진 이추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체 왜 이런 잔혹한 짓을 한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공레이가 말한 범행 동기는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레이는 사실 부유한 집에서 자라 좋은 대학까지 나온 이른바 금수저였습니다. 2012년 초 그는 7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남창시에 있는 수억원대의 아파트도 구매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 그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년 전 공레이는 이추매가 운영하던 가게를 하나 임대했습니다. 그 후로 이 둘은 가게와 관련된 문제로 자주 마찰을 빚었고 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공레이는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가게를 나가기를 원했죠. 하지만 이추매는 계약 위반이라며 보증금 4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언쟁에 지친 공레이는 보증금을 포기한 채 그냥 가게를 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길을 걷던 공레이는 우연히 즐겁게 웃으며 식사하고 있는 이추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는 황문문을 이용해 이추매에게 연락해 이추매의 가게를 임대하고 싶다며 그녀를 호텔방 8607호실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공레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2013년 5월 9일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공레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공범인 황문문은 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공레이의 가족들과 아내는 공레이가 외도를 했고 그것도 모자라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상했고 친절했으며 가족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사건 당일 아침 따뜻한 아침밥까지 차려준 뒤 집을 나섰습니다. 야누스의 두 얼굴이란 말을 아십니까? 두 얼굴을 지닌 모습을 빗대어 이중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공레이가 그런 사람인 거죠. 공레이는 자상한 남편이자 악마, 이 두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레이는 왜 이렇게 이중성을 지닌 사람이 된 걸까요? 그의 성장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 형편 덕분에 어릴 때부터 금전적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떨어져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학교에서는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항상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선생님은
몇 번이나 공레이의 부모를 만나 공레이의 문제를 상의하길 원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그들은 한 번도 학교를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공레이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불완전하고 삐딱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성격은 점점 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보다 온화하고 자상한 그였지만 누군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넘기지 못하고 항상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죠. 그러다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고야 만 것입니다. 문정의 사건 이후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고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공레이의 방에서 종이 한 장이 발견됐는데 그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은 리스트였습니다. 일종의 데스노트였던 셈이죠. 만약 그의 범죄가 밝혀지지 않고 이춤의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었더라면 아마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